여기는 서아프리카 가나 북부. 한때 벼농사가 불가능하다고 불리던 땅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한국의 기술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식량난,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한 나라의 경험과 기술이 대륙의 땅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한 사람의 눈으로 본 변화의 기록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아마 아비가일입니다. 올해 나이는 29살입니다. 타말레 북부 지역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제 할머니도 어머니도 그랬고 저 역시 15살 때부터 땅을 읽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2025년 3월 건기가 시작된 지 석 달째였어요. 하늘은 매일같이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맑다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니었죠. 비가 오지 않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논바닥은 갈라지고 마을 우물의 수위는 날마다 낮아졌습니다. 제가 관리하던 3헥타르의 논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아침마다 논으로 나가면 메마른 땅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손으로 흙을 쥐어보면 모래처럼 부서졌죠. 물을 대려 해도 관계시설은 낡아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손으로 퍼나르기엔 너무 먼 거리였습니다. 결국 모내기조차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어요. 마을 사람들의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코피 아저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학을 포기했다고 말했어요. 에피 이모는 식량이 떨어져서 하루 한 끼만 먹는다고 했죠.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 공부할 힘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마을 농민 대표였어요. 2022년에 선출됐을 때만 해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농법을 배우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쌀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수입쌀 한 포대 가격이 작년 대비 2배 가까이 뛰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시장에서 쌀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젠 그마저도 어려웠죠. 마을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언제쯤 우리가 직접 키운 쌀을 먹을 수 있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 땅에서 나는 쌀로 배를 채울 수 없는가? 가뭄은 자연재해지만 가난은 아니지 않나요? 누군가는 이 악순환을 끊을 방법을 알고 있을 텐데 우리에겐 그 기회가 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분노가 쌓였습니다. 정부를 향한 분노, 세상을 향한 분노, 그리고 무력한 저 자신을 향한 분노였죠. 회의 때마다 마을 사람들 앞에 서면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스스로를 믿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2025년 4월 초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마을 이장님이 회관으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외국에서 농업 전문가들이 온다는 거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왔다고 했죠.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장님은 그들이 새로운 벼 품종과 기술을 가져왔다고 설명했어요.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라는 이름이었죠.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에피 이모가 말했어요. 또 외국인들이 와서 이것저것 보여주고 가겠지. 우리한테 뭐가 달라지겠어. 코피 아저씨도 고개를 저었어요. 예전에도 그런 사람들 왔었잖아. 결국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 저도 마음속으론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진 않았습니다. 대표로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장님은 제게 당부했어요. 아비가일, 내가 나서서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이틀 뒤 그들이 도착했어요. 흰색 차량 2대가 마을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5명이 내렸어요. 그중 1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남자였어요. 나중에 안 이름은 박도현이었죠. 한국농촌진흥청 연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박도현은 유창하진 않지만
영어로 천천히 말했어요. 자신들이 왜 여기 왔는지,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설명했죠. 열대 기후에 맞는 벼 품종을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가뭄에 강하고 수확량도 많다고 했어요. 그리고 적은 물로도 재배할 수 있는 관계 기술도 함께 가져왔다고 했죠.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에피 이모가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되는 거예요? 우리 땅에서? 박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진지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았죠. 하지만 진심만으로 충분할까요? 우리가 겪어온 실패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 번 더 희망을 품었다가 무너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박도현과 동료들은 사진과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논, 수확 장면, 기계들이 담긴 이미지였죠. 우리 마을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들의 땅은 푸르렀고 물이 넉넉해 보였습니다. 여기선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었어요. 코피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우린 당신네 나라가 아니에요. 여긴 물도 없고 기계도 없어요. 어떻게 똑같이 하겠어요? 박도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환경에 맞춰서 하면 돼요. 그의 말에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닌 것 같았죠. 옆에 있던 여성 연구원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하지만 농민분들과 함께 배우고 시도하면서 방법을 찾았죠. 이장님이 저를 쳐다봤어요. 결정할 시간이었습니다. 대표인 제가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참여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의 신뢰는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래도 입을 열었어요. 저는 해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에피 이모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아비가일? 저는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안 해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박도현이 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열심히 해봅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또다시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어요. 회관에 간이 교육장이 마련됐습니다. 박도현과 동료들이 준비한 자료들이 벽에 붙었어요. 저를 포함해 12명의 농민이 모였죠. 대부분 중년이었고 젊은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첫 수업은 벼 품종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박도현은 씨앗 봉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게 K12 품종입니다. 가뭄에 강하고 생육기간이 짧아요. 4달이면 수확할 수 있죠. 사람들은 씨앗을 만져봤어요. 작고 딱딱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죠. 코피 아저씨가 말했어요. 이게 우리 씨앗이랑 뭐가 다른데요? 박도현은 설명했습니다. 유전자가 달라요.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도록 개량됐죠. 저는 귀 기울여 들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 중요한 건 이 씨앗이 우리 땅에서 자랄 수 있느냐는 거였죠. 박도현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테스트를 여러 번 했어요. 가나 북부 기후에 적합합니다. 오후엔 관계 기술에 대해 배웠어요.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었죠. 점적 관계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파이프를 통해 직접 뿌리에 물을 주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기존 방식보다 물을 40% 덜 쓴다고 했죠. 에피 이모가 물었습니다. 그 파이프는 비싸지 않나요? 박도현이 대답했어요. 처음엔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론 이득이에요. 물값도 아끼고 수확량도 늘어나니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론은 좋아 보였지만 실제로 되는지 확인하기 전엔 믿기 어려웠죠. 교육은 일주일 동안 계속됐어요. 매일 아침 회관에 모여서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씨앗 심는 법, 비료 주는 법, 병충해 관리하는 법. 머리가 복잡했어요. 평생 해온 방식과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박도현과 동료들은 인내심이 많았어요.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해도 친절하게 답해줬죠. 천천히 하나씩 알려줬습니다. 그들의 태도에서 진심을 느꼈어요. 그냥 와서 가르치고 떠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공하길 바라는 것 같았죠. 일주일째 되던 날 박도현이 말했어요. 이제 실습할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논에 나가서 직접 해봅시다. 저는 긴장됐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싶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될까? 이번엔 다를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마음은 무겁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불안과 긴장 속에서 저는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논으로 향했어요.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공기는 건조했고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았죠. 박도현과 동료 연구원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트럭 뒤에서 장비들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파이프 다발, 작은 펌프, 센서처럼 생긴 기계들이었죠. 저는 그들 옆에 섰습니다. 박도현이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준비됐나요? 저는 대답했어요. 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손은 차가웠습니다. 코피 아저씨와 에피 이모도 함께 왔어요. 그들은 멀찌감치 서서 지켜봤죠.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게 눈빛에서 읽혔어요. 박도현이 땅을 살폈습니다. 손으로 흙을 만져보고 물을 조금 부어봤어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죠. 여기가 좋겠어요. 평평하고 배수도 괜찮아 보입니다. 작업이 시작됐어요. 먼저 땅을 고르는 일부터였습니다. 삽과 곡괭이를 들고 돌을 제거하고 흙을 평평하게 만들었어요. 땀이 흘렀습니다. 허리가 아팠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오전 내내 땅을 다졌습니다. 점심때쯤 되니 2헥타르 정도의 땅이 정리됐어요. 박도현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이제 관계 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파이프를 깔기 시작했어요. 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길게 연결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물이 조금씩 나오는 구조라고 했죠. 박도현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이 고르게 퍼져요. 뿌리까지 직접 닿죠. 센서도 설치했어요. 흙 속에 꽂아 넣는 작은 막대 모양이었습니다. 박도현이 말했어요. 이게 토양 습도를 측정해요. 물이 부족하면 자동으로 공급됩니다. 저는 그걸 내려다봤어요. 신기했지만 동시에 낯설었습니다. 이런 기계가 정말 우리 땅에서 작동할까요? 해가 기울 무렵 시스템 설치가 끝났어요. 박도현이 펌프 스위치를 켰습니다. 기계음이 작게 울렸고 파이프를 따라 물이 흐르기 시작했죠. 구멍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어요. 코피 아저씨가 다가와 봤습니다. 물이 땅에 스며드는 걸 한참 지켜보더니 말했어요. 물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박도현은 대답했어요. 이게 맞아요. 조금씩 자주 주는 게 효율적입니다. 에피 이모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방식이랑 너무 다르네. 정말 괜찮을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론 내지 않았어요. 이틀 뒤 씨앗을 심었습니다. 박도현이 가져온 미라클 라이스 21이라는 품종이었어요. 봉지에서 씨앗을 꺼내 손에 올려놨죠. 평범해 보였습니다. 작고 단단하고 갈색빛이 돌았어요. 이게 정말 다른 벼들보다 강할까요? 박도현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손가락으로 흙에 작은 구멍을 내고 씨앗을 하나씩 넣었어요. 그리고 흙을 살짝 덮었죠. 간격은 15cm 정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가깝게 심으면 경쟁하게 됩니다. 저는 따라했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나, 둘, 셋.
손이 흙투성이가 됐죠. 햇볕은 뜨거웠고 등은 땀으로 젖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농민들도 합류했어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심었습니다. 오후 4시쯤 되니 1000제곱미터의 땅에 씨앗이 뿌려졌어요. 박도연이 말했죠.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기다림은 생각보다 길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땅은 여전히 메말라 보였고 관계 시스템은 하루에 3번 물을 댔지만 변화는 없었어요. 저는 매일 논에 나갔습니다. 땅을 들여다보고 흙을 만져봤죠.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거야. 외국 기술이 뭐가 대단하다고. 에피 이모가 제게 말했어요. 아비가일, 아직도 믿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도연은 초조해 보였어요. 매일 센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물의 양을 조절했죠. 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토양이 적응하는 중입니다. 적응. 그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언제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을 바라봐야 하나요? 열흘째 되던 날 친구 에스테르가 찾아왔어요. 그녀는 마을 반대편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사람이었죠. 에스테르는 제 논을 보더니 말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네. 이거 실패한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몰라.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해. 에스테르가 웃었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죠. 아비가일, 너 너무 순진해. 외국인들 말만 믿으면 안 돼. 그들은 여기 사정을 몰라. 그녀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잘못 선택한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에스테르는 돌아갔지만 그녀의 말은 계속 맴돌았어요. 2주일째 싹이 나왔습니다. 아침에 논에 갔을 때였어요. 땅 위로 작은 초록빛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봤죠. 정말 싹이었어요. 얇고 연약했지만 분명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도연을 불렀어요. 그가 달려왔습니다. 싹을 보더니 얼굴이 환해졌죠. 나왔네요. 드디어요. 저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몇몇이 와서 확인했습니다. 코피 아저씨가 말했어요. 겨우 이 정도야? 별거 아닌데. 하지만 표정은 조금 누그러져 있었어요. 다음 주 동안 싹은 계속 자랐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키가 컸고 잎이 넓어졌어요. 초록빛이 논을 채우기 시작했죠. 저는 매일 나가서 성장을 확인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4월 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뭄이 다시 찾아왔어요. 예보에는 없던 일이었죠. 며칠 동안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기온은 40도를 넘었습니다. 관계 시스템은 계속 작동했지만 물의 양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센서가 경고를 보냈습니다. 토양 습도가 낮다고 표시됐죠. 박도현은 물의 공급량을 늘렸어요. 하지만 수원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마을 우물의 수위가 낮아져서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벼들이 시들기 시작했어요. 잎이 노랗게 변하고 줄기가 축 늘어졌습니다. 저는 손으로 흙을 파봤어요. 바짝 말라 있었죠. 물이 뿌리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박도현은 밤새 논을 지켰어요. 손으로 물을 퍼날랐습니다. 하지만 넓은 논을 다 적시기엔 역부족이었죠. 새벽이 되자 그는 지쳐 보였어요. 얼굴엔 땀과 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병충해도 시작됐어요. 약해진 벼에 벌레들이 달라붙었습니다. 잎을 갉아먹고 줄기를 뚫었어요. 박도현이 살충제를 뿌렸지만 이미 피해는 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시든 벼를 보며 말했습니다. 봐, 역시 안 되잖아. 외국 기술이 뭐가 대단하다고 했어. 에피 이모는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부터 믿지 말았어야 했어. 코피 아저씨가 제게 말했어요. 아비가일, 이제 그만둬. 더 이상 의미 없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으니까요. 박도현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논을 돌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별을 하나하나 살피고 물을 더 주려 애썼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5월 첫째 주 절반 이상의 벼가 죽었습니다. 논은 초록빛을 잃었어요. 갈색과 노란색이 뒤섞인 풍경이었죠. 바람이 불면 마른 잎들이 부스럭거렸습니다. 저는 논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발밑에 흙은 여전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박도현이 옆에 왔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논을 바라봤죠.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준비를 더 했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속으론 생각했습니다. 그럼 누구 잘못인가요? 제 잘못인가요? 이 땅의 잘못인가요?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어 보였죠.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외국 기술은 실패했다고요. 에스테르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녀는 죽어가는 벼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너무 믿지 말라고 했잖아.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밤에 혼자 논에 남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마른 벼들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으로 흙을 움켜쥐었죠. 차갑고 딱딱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기분이었어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죠. 희망도 믿음도 용기도 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땅은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새로운 기술을 들여와도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똑같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른 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저는 손에 쥔 흙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나는 이 흙을 손에 쥔 채로 아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 뒤 다시 논으로 나갔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마른 벼들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색 잎사귀들이 쓸쓸해 보였죠. 저는 논둑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박도현이 먼저 와 있었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흙을 파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측정기가 들려 있었죠. 저는 다가가 물었어요. 뭐 하세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인을 찾고 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미 실패했는데 무슨 원인을 찾는다는 건가요? 박도현은 측정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토양산성도가 너무 높아요. 물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았죠. 그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숫자와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물었어요. 그게 중요한가요? 박도현이 대답했습니다. 중요해요. 이게 실패 이유니까요. 다음 며칠 동안 박도현은 논을 샅샅이 조사했어요. 관계 파이프를 하나씩 열어보고 센서를 점검했습니다. 물의 흐름을 측정하고 토양 샘플을 채취했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박도현이 저를 불렀어요. 아비가일 씨, 이리 와보세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수로의 모양이었죠. 박도현이 설명했습니다. 관계 라인의 각도가 잘못됐어요. 물이 한쪽으로만 흘렀죠. 그래서 일부 벼는 물을 너무 많이 받고 다른 벼는 받지 못했어요. 저는 그림을 내려다봤어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의 말투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어요. 토양 산성도도 문제였어요. 석회를 섞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리고 물의 순환 속도도 너무 빨랐어요. 뿌리가 제대로 흡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럼 고칠 수 있나요?
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그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죠. 다시 한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박도현이 저를 봤어요. 혼자서라도 하겠어요. 이번엔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의 눈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저도 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재작업이 시작됐어요. 먼저 죽은 벼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뿌리까지 뽑아내고 땅을 다시 고르게 만들었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도현도 함께 일했어요. 땀이 흘렀죠. 관계 파이프를 전부 걷어냈습니다. 박도현은 새로운 설계도를 그렸어요. 각도를 조정하고 파이프 간격을 넓혔죠. 이렇게 하면 물이 고르게 퍼져요. 정확히 계산했어요. 저는 그 계산이 정말 맞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놀림은 정밀했습니다. 자와 수평계를 들고 센티미터 단위로 확인했죠. 하나하나 점검하는 모습이 신중해 보였어요. 파이프를 다시 깔았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박도현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각도로 설치했죠. 센서도 다시 꽂았어요. 이번엔 토양 습도뿐 아니라 산성도도 측정해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자동 수위 조절 장치도 새로 가져왔어요. 작은 밸브가 달린 기계였습니다. 박도현이 설명했어요. 물의 양을 자동으로 조절해요. 너무 많이 주지도 적게 주지도 않죠. 저는 그 장치를 만져봤어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기계가 정말 실수하지 않을까요? 사람보다 정확할까요? 박도현이 말했습니다. 기술은 감정이 없어요. 데이터대로만 움직이죠. 그래서 정직해요. 정직하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사람은 때론 실수하고 포기하고 거짓말도 하죠. 하지만 기계는 그러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이 왠지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습니다. 2주일 동안 준비가 끝났어요. 노는 다시 정리됐고 관계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박도현이 테스트를 했어요. 물이 흘렀고 모든 구간에 고르게 퍼졌죠.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5월 셋째 주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박도현이 말했죠. 오늘 씨앗을 심어요. 습도가 적당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라클 라이스 21 씨앗을 다시 꺼냈어요. 이번엔 더 신중하게 심었습니다. 간격을 정확히 맞추고 깊이도 균일하게 유지했죠. 박도현이 옆에서 지켜보며 조언했어요. 좋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해질 무렵 모든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관계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물길이 정확했고 흐름이 안정적이었죠. 저는 논둑에 서서 바라봤어요. 땅은 여전히 갈색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희망이라고 부를 순 없었지만 적어도 가능성은 있어 보였어요. 며칠 뒤 비가 내렸습니다. 짧지만 충분한 양이었어요. 땅이 물을 머금었고 공기가 촉촉해졌죠. 박도현은 센서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완벽해요. 이대로면 될 거예요. 일주일 뒤 싹이 나왔습니다. 지난번보다 빨랐어요. 더 건강해 보였죠. 초록빛이 고르게 퍼졌습니다. 저는 매일 논에 나가 확인했어요. 하루가 다르게 자랐습니다. 박도현은 매일 순회했어요. 아침마다 논을 돌며 벼의 상태를 점검했죠. 손으로 잎을 만져보고 줄기를 살폈습니다. 병충해 징후는 없어요. 성장 속도도 정상이죠. 3주가 지나자 벼는 무릎 높이까지 자랐어요. 바람이 불면 초록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햇빛이 잎사귀에 반사되며 반짝였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만 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코피 아저씨가 말했어요. 이번엔 다르네. 진짜 잘하고 있어. 에피 이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색깔이 좋아 보여.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믿기엔 이른 것 같았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수학까지는 멀었으니까요. 6월 중순, 벼는 허리 높이를 넘어섰어요. 이삭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단단한 알갱이들이 줄기 끝에 달렸죠. 박도현이 말했어요. 순조로워요. 예상대로 잘하고 있어요. 저는 논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벼들 사이를 지나며 이삭을 만져봤어요. 손끝에 느껴지는 감촉이 생생했죠. 이게 진짜구나 싶었습니다. 박도현이 옆으로 왔어요. 그는 한참 벼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정확한 데이터와 끈기가 결과를 만들죠.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정확한 데이터, 끈기. 그게 바로 우리가 부족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고 쉽게 포기했죠. 하지만 박도현은 달랐어요. 그는 숫자를 믿었고 과정을 신뢰했습니다. 저는 벼 이삭을 움켜쥐었어요. 단단했습니다. 살아있었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습니다. 뺨을 타고 턱으로 떨어졌죠. 박도현이 말없이 옆에 섰어요. 저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몇 달 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두려움, 절망, 그리고 지금 느끼는 이 벅찬 기쁨까지. 하늘은 맑았습니다. 햇살이 논을 비췄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어요. 벼들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초록 물결이 끝없이 이어졌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은 기적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법을 가르쳐 주었죠. 정확한 계산, 철저한 준비,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것들이 모여 지금 이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손에 쥔 벼 이삭이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생명이었습니다. 제가 키운 게 아니라 기술이 키운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제가 함께했기에 가능했다는 것도 알았어요. 박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 갈 길이 남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수학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올바른 길 위에 있다는 걸. 기술은 결국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논에서 나오며 뒤돌아봤어요. 초록빛 물결이 여전히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가슴에 새겨졌어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죠. 3주가 지났습니다. 벼는 계속 자랐어요. 매일 조금씩 키가 커지고 이삭이 굵어졌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논에 나가 확인했어요. 변화가 눈에 보였죠. 어느 날 저녁 박도현이 저를 회관으로 불렀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도착하니 그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띄워져 있었죠. 박도현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고 싶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았어요. 화면 속 사진을 봤습니다. 흑백이었어요. 낡은 논과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죠. 이게 한국이에요. 1950년대 모습입니다. 박도현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척박해 보였어요. 땅은 메말랐고 사람들은 수척했죠. 박도현이 설명했습니다. 1950년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3년 동안 계속됐죠. 나라 전체가 파괴됐습니다. 저는 듣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다음 사진이 나왔어요. 무너진 건물들, 잿더미, 텅 빈 논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먹을 게 없었죠.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지금의 한국을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려웠죠. 박도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0였어요.
가나보다 낮았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손으로 흙을 파고 삽으로 물을 퍼올리고 있었습니다. 농업도 원시적이었어요. 기계가 없었고 기술도 부족했죠. 수확량은 형편없었습니다. 박도연이 잠시 멈췄어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계속 시도했죠. 다음 사진엔 연구소가 보였어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1960년대 정부가 농업연구소를 세웠어요. 돈도 없고 장비도 부족했지만 시작했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연구원들이 논에서 무언가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박도현이 말했습니다. 첫 시도는 실패했어요. 새로운 벼 품종을 개발했지만 자라지 않았죠. 병충해에 약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도 실패했어요. 수확량이 늘지 않았죠. 박도현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실패했어요. 10년 동안 성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10년. 그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도현이 화면을 넘겼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연구원들은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실패를 분석하고 원인을 찾았죠. 그리고 다시 시도했어요. 다음 사진엔 푸른 논이 보였습니다. 1970년대 드디어 성공했어요. 통일벼라는 품종을 개발했죠. 수확량이 2배로 늘었습니다. 박도연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한국은 식량을 자급할 수 있게 됐죠.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10년 넘게 실패하고도 포기하지 않았다니. 그 끈기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박도현이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실패해도 계속 시도하죠. 그게 우리의 정신입니다. 그가 저를 봤어요. 아비가일 씨, 기술만 전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이 정신도 알려주고 싶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박도연의 말이 깊게 와닿았어요. 우리도 실패했었죠. 첫 번째 시도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한국 사람들처럼요. 박도현이 화면을 다시 넘겼습니다. 현대의 한국논이 나왔어요. 넓고 푸르렀습니다. 기계들이 작동하고 시스템이 정교했죠. 이게 지금의 한국이에요. 70년 만에 이뤄낸 변화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70년. 한 세대도 안 되는 시간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이 된 거였습니다. 박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나도 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해요. 한국이 증명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었어요.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박도현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한국의 연구원들도 수없이 실패했어요. 좌절하고 의심했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데이터를 믿고 과정을 신뢰했습니다. 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배움의 과정이죠. 우리가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했을 때 저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역사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를 따라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거군요. 박도연이 미소 지었어요. 맞아요. 실패는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건 다음에 뭘 하느냐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어요. 별이 총총했죠. 박도현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섰어요. 하늘을 함께 봤습니다. 박도현이 계속 말했어요. 희망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아도 걷죠. 그러다 보면 길이 생겨요. 그의 말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희망.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더 중요했죠. 박도현이 저를 봤어요. 아비가일 씨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 실패했을 때 포기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안 그랬어요.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냥 두려웠어요. 마을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죠. 박도현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도 용기예요. 두려움 속에서도 계속하는 게 진짜 용기죠. 이틀 뒤 마을 회관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박도현이 마을 사람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국의 역사, 실패와 성공, 포기하지 않는 정신.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사진들을 보며 놀라워했죠. 코피 아저씨가 말했어요. 한국도 우리처럼 가난했었구나. 몰랐어. 에피 이모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변했어요? 박도현이 대답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서로 도왔죠. 기술을 나누고 함께 배웠습니다. 에스테르가 손을 들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박도현이 웃었습니다. 이미 하고 있잖아요. 여기 인원이 증거예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희망이 보였죠. 박도현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박도현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가 대답했어요.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니까요. 마음도 함께 변해야 진짜 변화가 오죠. 저는 이해했어요. 기술은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그걸 쓰는 건 사람이었죠. 사람이 포기하면 아무 소용 없었어요. 사람이 끈기를 가지면 불가능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10년 넘게 실패하고도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할 수 있었어요. 한 번의 실패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다음 날 아침 논에 나갔습니다. 벼는 더욱 푸르렀어요. 이삭이 고개를 들고 있었죠. 바람이 불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저는 벼 사이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 벼들도 처음엔 싹이 나지 않았었죠.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심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박도현이 멀리서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그는 매일 논을 돌며 데이터를 기록했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죠. 그 성실함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는 벼 이삭을 만졌어요. 단단했습니다. 알이 차오르고 있었죠. 며칠만 더 지나면 황금빛으로 변할 거였어요. 수확이 눈앞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계속하겠다고. 한국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박도현이 다가왔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네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도 우리를 기억할 거예요? 박도현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여기서 배운 게 너무 많거든요. 저는 궁금했어요. 뭘 배웠는데요? 박도현이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희망은 어디서나 자란다는 걸요.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조건은 나빴어요. 가뭄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말했어요. 당신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첫 번째 실패했을 때요. 박도현이 웃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포기를 모르거든요. DNA에 새겨져 있어요. 그 말에 저도 웃었어요. 과장이긴 했지만 진실이 담겨 있었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끈질겼어요. 그 끈기가 나라를 바꿨고 지금 우리 마을도 바꾸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벼는 완전히 익어갔어요. 황금빛이 점점 짙어졌죠. 수확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들떠 있었어요. 사람들이 수확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고 도구를 점검했죠. 모두의 얼굴에 기대감이 넘쳤어요. 저는 논뚝에 앉아 생각했어요. 박도현이 들려준 한국의 이야기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굶주림, 실패.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정신. 우리도 같았어요. 가뭄과 실패를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이 황금빛 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박도현이 제 옆에 앉았어요. 함께 논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기술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이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기술을 살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았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단순히 벼 품종이나 관계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어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였죠. 그게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도현이 들려준 한국의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어요.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선 나라, 10년 넘게 실패하고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이야기가 힘이 됐습니다. 벼는 완전히 익었어요. 황금빛이 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삭들이 무겁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드디어 수확의 때가 온 겁니다. 7월 첫째 주 수확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논으로 나갔어요.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발밑에 흙이 축축했죠. 이슬이 내려 있었어요. 논은 황금빛이었습니다. 벼 이삭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무게 때문이었죠. 알이 꽉 찬 이삭들이 줄기를 눌렀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처럼 일렁였어요. 저는 논둑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 땅은 죽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생명으로 가득했어요. 박도현이 옆으로 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헥타르당 6톤입니다. 예상보다 높아요. 6톤. 저는 그 숫자를 반복했어요. 예전엔 3톤도 넘기 힘들었습니다. 2배가 넘는 수확량이었죠. 박도현이 덧붙였어요. 이 생산량이면 가나의 식량 자립률이 한 단계 오릅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햇살이 논을 비췄고 황금빛이 더 선명해졌어요. 벼 이삭들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마을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코피 아저씨, 에피 이모, 에스테르까지 왔어요. 그들은 논을 보며 말없이 섰습니다. 표정엔 놀라움과 경외감이 섞여 있었죠. 에피 이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벼 이삭을 만져보더니 말했습니다. 진짜네. 정말 자랐어. 코피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기지 않아. 이게 우리 땅에서 난 거야? 에스테르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제게 왔습니다. 아비가일,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저는 미소 지었어요.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가능했어. 아침 8시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박도현이 가져온 소형 수확기가 논으로 들어갔어요.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날이 회전하며 벼를 베어냈죠. 베인 벼는 컨베이어로 올라가 자루에 담겼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정확했어요. 낭비 없이 깔끔하게 수확됐죠. 손으로 베던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일했어요. 자루를 나르고 벼를 정리했습니다. 땀이 흘렀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들이었죠. 점심때쯤 되자 수확된 벼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황금빛 더미가 햇빛을 받아 빛났어요. 저는 그걸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박도현이 샘플을 채취했어요. 알 몇 개를 따서 측정기에 넣었죠. 화면에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수분 함량 14%. 완벽해요. 오후 2시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흰색 차량 3대가 마을에 들어섰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사무엘 오보쿠였습니다.
가나 농업부 차관이라고 소개했죠. 사무엘은 논을 둘러봤어요. 수확된 벼를 살피고 기계를 확인했습니다. 박도현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본 것은 놀라운 성과입니다. 한국의 기술이 가나의 미래를 열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어요. 사무엘이 제게 다가왔어요. 아비가일 씨, 당신의 용기가 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언론도 왔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현장을 촬영했어요. 마이크를 들고 사람들을 인터뷰했죠. 박도현도 마을 사람들도 질문에 답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어요. 카메라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대신 눈을 바라봤죠. 여전히 황금빛이었어요. 해질 무렵 수확이 끝났습니다. 모든 벼가 베어졌고 자루에 담겨 창고로 옮겨졌어요. 논은 텅 비었습니다. 벼그루터기만 남아 있었죠. 하지만 쓸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박도현과 한국 연구진을 둘러쌌어요. 코피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에피 이모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당신들이 아니었으면 우린 여전히 굶주렸을 거예요. 박도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죠. 겸손한 말투였어요. 한국 연구진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짐을 싸고 장비를 정리했어요. 저는 박도현에게 다가갔습니다. 언제 떠나세요? 그가 대답했어요. 내일 아침이요. 저는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요. 기술만이 아니라 마음도 가르쳐 주셔서요. 박도현이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운 건 저예요. 여기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비가일 씨, 이제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차례예요. 기술을 나누세요.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게 진짜 변화를 만들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혼자만 아는 기술은 의미가 없었죠. 나눠야 의미가 생겼어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도 함께요. 밤이 됐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어요. 저는 혼자 논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서 빈 논을 바라봤어요. 몇 달 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메마른 땅, 죽은 벼, 절망에 빠진 사람들.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해냈어요. 기술을 배웠고 실패를 극복했고 결국 수확을 이뤄냈죠.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벼 이삭 하나를 꺼냈어요. 오늘 아침에 따둔 거였습니다. 손에 쥐고 만져봤죠. 단단했어요. 살아있었습니다. 이 이삭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단순히 식량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고 변화였고 가능성이었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전쟁의 잿더미에서도 10년 넘는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처럼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벼 그루터기들이 흔들렸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였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기적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방법을 알려줬을 뿐이었죠. 정확한 데이터, 치밀한 계획,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것들이 모여 이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기술은 진심보다 오래 남는다고 생각했어요. 감정은 식지만 배운 지식은 남아서 계속 쓰이니까요. 우리가 배운 이 기술은 앞으로도 마을을 먹여 살릴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도 함께요. 저는 벼 이삭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멈췄습니다. 한 번 더 눈을 돌아봤어요. 달빛이 땅을 비쳤습니다. 그루터기들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내일부터 또 시작이었습니다. 다른 마을에 기술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했죠. 박도연의 말처럼 이제 제 차례였어요. 한국이 세계와 기술을 나눴던 것처럼 저도 이웃과 나눌 겁니다. 저는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논을 가로질러 마을로 향했어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음도 편안했죠. 멀리서 마을의 불빛이 보였어요.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벼 이삭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나는 한국의 기술이 남긴 약속의 숨결을 들었습니다.